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뭔 일인지. 자, 교봉선사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경어선사가 이야기하시는 거 나와요. 또 운하시되, 아니, 경어선사 아닌가 보다. 그거, 교봉정밀이 욕지 전생사요. 이거 유명하죠?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수자시요. 욕지 후생사면, 금생자자 시추기대사지니 평생사업에 임종작용하니 기접 인성하고 인기위하여 문수보살 야무혹의라. 고덕운, 이 경원사가 지금 계속 이원대사 행장에 지금 고덕운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자신의 의견은 많이 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정법, 아까 그 수다라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경어선사 자신이 이거를 판단한다기보다는 수다라경을 끌어다가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용은 어디죠? 교봉종밀선사를 또 끌어오시고 또 고덕운을 또 끌어오셔요. 그래서 정법, 정실, 실기사라 정인설사법이고, 사법, 실기, 정이라 하더라도 기위소자 정운자니 무자변목이 아니라 고여시하야. 땡큐. 아따, 오늘 강의는 너무 많이 힘들다. 큰일이다. 또 안 이르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전생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금생에 받는 과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전생에 한 80% 이상을 금생에서 사는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돼? 업이 찌들찌들해? 뭔 업이? 전생업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생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내가 지연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다. 누가? 용원대사가. 아니, 용원대사가 아니고 교봉종밀선사가 이 용원대사의 평생 업적을 추적해보면, 이거는 이제 경사사가 쓴 거겠죠. 듣고, 제자로부터 듣고, 임종시에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성인이 인도하여 제답하니 그 사람은 바로 문수보살이었음에 미혹함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더라. 문수보살이 틀림없다라고 경어선사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집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문수보살이었음에 비속 미혹함이 없었다. 고덕이 이르기를, 만약에 또 고덕 얘기를 또 끌어와요. 경어선사가 자신 이야기라고 하지 않죠. 여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악한 사람이 정법을 말하면 그 정법은 모두 사법으로 돌아가요. 그죠? 즉 물이 똑같은 물인데 뭐가? 뱀이, 독사가 그거를 먹으면 독사가 먹으면 뭐가 돼요? 동물이 되고, 그것을 소가 먹으면 젖이 된다 그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악한 사람이 정법을 말하면 그것은 전부 사법이야. 그리고 비록 사법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법을 말하면 그것은 모두 정법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우리의 그 행업 중에서 선업과 악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악업을 말하는, 악업을 지은 사람이 정법을 말해도 그거는 악법이야. 사법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법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정법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소위 옳고 그름은,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자는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닿은 것을 미치겠다. 옳고 그름을 운운하는 자는 스스로 닿은 것을 판단하는 면목이 없기 때문이니 고루함이 이와 같을 뿐이다.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 라고를 분별심을 내는 자, 그것은 닿은 것을 판단하는 면목이 없다 이란 말이야. 원래 면목이 안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루하다 이런 얘기예요. 고루할 뿐이다. 자기 마음대로 옳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고 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살처소 가운 강하수명기요 대애실기라 본명중조 이색의 수통개동일모하니 불조리 지리 생 법문이 광대하고 불가사의하니 이 중생이 품기분분하여 만차불가이하니 일편소견이라 변지견이고 소어 대방가야 이런 얘기죠. 소어 대방가야, 대방가의 비스음을 살 뿐이다. 광무 5년, 아까 광무 몇 년에 돌아갔다 그랬죠? 광무 3년에 돌아갔는데 이거를 써준 거는 광무 5년이니까 1901년 조화 이런 여름이랬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 용운대사 행장을 얼마 만에 써줘요? 2년 만에 써주네요. 2년 만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경화선사가 좋아하는 그 경 중에 보살 첫태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당신이 좋아하는 취향을 자기 취향에 맞는 글을 모아서 쓴 그것이 뭐랬죠? 귀치자기랬잖아요, 그죠? 이 귀치자기에 이 보살 첫태경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귀치자기 한 서너 개 정도가 보살 첫태경에서 끌어다가 쓰시는데 경화선사가 보살 첫태경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뭘 좋아해? 보살 첫태경에 이르기를,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또 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강의 하구에 이르러서는, 강의 하구요, 강물의 이름은 돌려주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강의 하구에 이르러서는 강물의 이름은 돌려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 예를 들어서 뭐 금강이 하나 흐르는데 금강뿐이 아니라 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게 다 줄기로 모여가지고 그 강이 하구에 이르면 걔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강물의 이름은 거기까지만, 그 하구에 이를 때까지만 무슨 강이요? 대동강, 영산강, 청천강, 그 한강, 금강, 낙동강이지. 그 강물 하구에 이르르면은 그 강물의 이름은 거기까지만이고 이름이 없어져요. 뭐라고 이래요? 대해에 이르면 그것이 큰 바다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 개 강물이 한꺼번에 그 이름이 합쳐져 가지고 이름을 잃어버려요. 그 전까지만 돌려주는 거죠. 이름이. 또 무리의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리의 새들은 본명을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색깔에 의지한다 할지라도 여러 무리의 새들이 그 자기의 이름이 있죠. 그 색깔이 예를 들어서 흰색이면은 백조고, 검은 것은 까마귀고, 또 뭐 깃털이 많은 건 공작이고, 뭐 있잖아요. 그 뭐 뻐꾸기고, 따오기고, 뭐 꾀꼬리고, 뭐 무슨 원앙이고, 다 그 색깔에 의지해가지고 이름이 다 있어요. 의지한다 할지라도 모름지기 털이 전부 다 똑같아. 털 하나까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통해. 뭐라 그래요? 그 전체를 색깔에 따라서 이름은 다르지만 그 무리의 새들이 본명이 다 있다,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털 하나로 통일시키면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새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깃털이 달려있는 건 다 새라 그래요. 모두 동일한 것으로 통한다. 즉 강물이 여러 개의 이름이 있지만 바다에 와가지고 강의 하구까지만 이름을 돌려주는 거지, 강물에 이르면 그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바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이름이 다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털, 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조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문, 부처님이 부처님과 조사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모든 법문은 무지하게 광대무변하여, 그죠? 엄청 많죠. 8만 장경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사의한 법이죠. 그러나 중생의 성품과 그 기교가 하도 분분해.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아버려요. 중생쓰기 등립 오보익생 반어공 하잖아요. 오보익생 반어공 하나 중생쓰기 직립에서 부처님이 무슨 설법, 대기설법을 하시잖아요. 각 그 성품과 기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치우친 자기 소견이 옳다고 내가 이게 옳다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별심을 내서 보는 것은 아까 말했죠. 분별심을 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보는 것은 뭐더라? 대방가들의, 대방가는 뭐예요? 큰 그 이름을 날리는, 한 그 예를 들어서는 문학이면 문학에서 이름을 달려, 음악이면 음악에서 이름을 달려, 어디 한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 대방가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가소롭고 하찮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분별심을 내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그 중생심이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한 방에 뭐라 그래요? 쓰잘데기 없이 용언대사를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아라 라고, 너희들이 알아? 용언을 알아? 이래가지고 대방가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광무 5년 내가 4월에 써주노라. 당당히 써줘요 이 용언대사는. 아따 용언대사 좋겠네.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풍계선백 방녀우여. 경허선사 자기를 뭐라 그래요? 풍계선백이라고 그래요. 즉 뭐냐? 단풍나무 풍, 단풍나무가 있는 계곡에서 서늘하는 강백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강백은 아니고 대장이다 이 말이야. 맛. 경허가 지금 맛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풍계선백이라는 것은 선방의 우두머리 대장이 되는 얘기고, 방녀우 내가 여기를 방문해서 여기 우처럼 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쓴다. 불령산 청암, 불령산에 가셨구나. 그러면 불령산이 풍계야 지금. 가을이구만. 단풍이 들었으니까. 불령산 청암실 중에서 청암사 다 써놨네. 불령산 청암사에 서셨다고. 그래서 실중은 뭐야? 조실방에서 이런 얘기요. 불령사 청암사 조실방에서 용언대사 행장을 내가 여추 감호하니, 내가 쓰니 추모하니 감개가 무량하도다. 여기 선사는 먼저 가신 스승을 선사라고 그러죠. 선사 유구 이중이고 기사족하여 위선지성의 불이하니 한문 불한문사하고 사지 근찬 여우하노라. 호서귀에 석성우가 성우하다. 석경우 호서귀,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어가, 경어 성우가, 경어 스님네는 다 석시들이요. 석시문중 경어 석경어 성우가 화남. 여기서 화남이라고 하는 것은 합장. 지금 말하면 이 합장을 옛날에는 화남이라고 했답니다. 네. 풍계 선백으로 선을 닦고 운수 행각을 하면서 전국을 백방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불령산에 이르러 청암사 조시를 하던 중에 내가 여가의 용언대사 행장을 추접해 보니 아주 감흥이 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더불어 그 선사와 오랜 친분이 있고 써있죠. 누구랑?
누구랑 오랜 친분이 있답니다. 용운대사와. 여기는 선사는 써있지 않는데 썼네. 용운대사. 여기도 지금 여기 그 선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선사는 이런 선사가 아니에요. 먼저 선사 선자예요. 잘 봐야 되죠. 이 선사예요. 그냥 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이 먼저 선을 써주지 여기다가 선사라고 해가지고 잘 봐야 돼요. 이 선사를 쓰지 않으셨어요. 이 선사를 쓰지 않으시고 볼까요? 여기 선사 그 기자잖아요. 그 선사와 이런 얘기야. 그 선사와 더불어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고 지중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자를 이 선자를 써주는 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선승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용운대사는 선승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 간 스승.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간 스승이라고 써가지고 내가 방한암 스님한테 왜 이걸 썼냐 이런 말이야. 방한암 스님도 선사 경화상 행장이라고 썼다니까요. 여기는 그런 이 먼저 간 선사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참선 선사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선사라고 쓰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그 선사가 나와 오랜 친분이 있고 두터운지라 그 후하기 마땅히 그 스승을 위하는 일로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 그걸 계승하게 하였으니 그 성의가 적지 않고 그럴 또한 부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미리 다 써놓거든요. 그거를 받아보니까 성의가 많고 또 그럴이 아주 부족하지 않더라 해서 내가 그럴을 삼가 거기 있는 그럴을 다 써주지는 못하고 내가 선택해서 적었다 이런 얘기야. 우리 경화선사가 얼마나 똑소리가 나는지 똑똑똑똑 부러져요. 그래서 선택해서다가 적었으니까 오른쪽에 쓰인 내용과 같다면 오른쪽으로부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쓰인 내용과 같더라.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성후 합장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또 뭐래냐 자 제11차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술래 보석사와 태고사 사진 자료가 있어요.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보석사. 근데 태고사는 왜 써놨지? 우리 보석사하고 태고사 같던가? 태고사도 갖다 놨나 보다. 화암사도 있는데 보석사엔 태고사가 아니라 화암사 같은데. 자 한번 볼까? 뭐냐 이거. 태고사. 보석사. 보석사. 여기도 보석사. 여기도 보석사. 여기도 보석사. 여기도 보석사. 보석사 써있죠? 보석사 불교대학. 뭐라냐? 뭐냐? 원보 선원. 선빵이 있었나봐요. 여기도 보석사. 보석사 대웅전.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석사. 여기도 보석사 같은데. 여기도 삼전불이 다 이게 보석사죠. 이게 아름다운 삼전불. 여기도 보석사. 이거 비석이 많은 것도 보석사. 여기 들어가는 일중은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 여기.
문적산 보석사. 힘들어. 오늘은 소리가 안 나네. 그때 저기 열받아서 소리 난다 그랬잖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소리 나고. 에이, 이렇게 소리. 요즘에는 이게 아주 별로야. 저기가. 보석 진낙산이다. 진낙산. 진낙산 맞다. 진낙산 보석사. 이름도. 진낙산 보석사. 진낙산이 뭐예요? 진짜의 즐거움이 있더라 이런 얘기구만. 이름이 진낙산 보석사라고 저기 써 있어요. 진낙산 보석사.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건 뭐래요? 예, 이거는 또 뭐래요? 우리 회원들이네. 또 이거는 거기 팻말. 여기도 보석사. 여기도 뭐냐 저게 문묵환. 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 안 보이고 이것도 보석사. 이것도 보석사. 이것도 안타깝다. 그게 화암사를 안 찍어왔나? 태고사 사진이 들어있어요. 이게 화암사가 없나 하나도. 화암사 건 빼먹었나? 이크. 일단은 화암사께 없어서 좀 아쉽고, 여기 보석사엔 태고사는 우리가 태고사가 아니고, 이거 잘못 쓴 것 같아. 화암사 같아. 이거 화암사로 고쳐줄래요? 화암사. 태고사는 그때 간 게 아니고 저쪽에 동학농민 들릴 때 갔는데 잘못 쓴 것 같아.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2차. 12차.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술래. 힘들다. 이게 지금 4번째. 3번째. 제 12차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술래. 여기는 계룡산 신원사와 천비상 중암사 이 두 군데에 걸쳤어요. 계룡산 신원사는 경어선사가 그 뭐죠? 영주삼이 살인누명 쓴 곳이고, 천비산 중암사는 경어선사가 그 누구에게 뭘 주는데, 여기도 경어선사 대전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술래에
어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제12차 계룡산 신원사와 천비산 중암사. 그래서 장소는 봉원사. 여기도 봉원사에서 출발했네. 11차서부터 봉원사에서 출발한 것 같네요. 그리고 봉원사에서 태우고 강남구청으로 왔어요. 봉원사에서 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왔죠. 4월 18일 날 화요일 오전 7시. 먼저 계룡산 신원사 위치와 역사를 알아야죠. 자,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계룡산에 있는 절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발사. 이것도 마곡사의 발사네요. 금산 보석사도 마곡사의 발사. 역사. 신원사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무학대사가 계룡산 신도안으로 도읍을 정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자가 아마 그 산신령의 원한을 산신령이 화를 냈다 해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신원사라 했었었죠.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근데 제가 계룡면에 있는 또 부남초등학교라고 그 교사를 해요. 신기하죠. 아니 그거 허구많은 대한민국이 학교 다 두고 왜 계룡사 거기에서 학교를 교직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도안을 맨날 들려요. 신도안을. 계룡산 계룡면 양화리. 이 양화리가 그거잖아요. 계룡산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다. 역사는 651년에 열반종의 계산조인 보덕이 창건하였다. 보덕. 그런데 신라 말에 도성국사가 이것을 지나다가 법당만 남아있던 절을 중창하였고 1298년에는 무기가 중건하였다. 조선 후기의 무학이 다시 중창하면서 영원전을 지었고 1866년 관찰사 심상훈이 중수하면서 이름을 신원사로 하였고 1876년에 고연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고찰이에요. 신원사도. 대동 계룡산 동서남북 4대 사찰 중에서 남사에 속해요. 남사. 현존하는 당으로는 그럼 동사너지. 동사는 동학사겠지. 그럼 북사는 동서남북 4대 사찰 알아볼까? 사대 사찰이 갑사, 동학사, 마곡사, 이 신원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대 사찰이. 그렇구나. 그럼 북사가 마곡사겠네. 동사가 동학사, 서가 갑사, 남이 신원사, 북이 마곡사. 뭐 이렇게 될 것 같네. 동서남북 4대 사찰 중에서 남사에 속하고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웅전, 향가, 영원전, 대방, 요사체 등이 있고, 이 대웅전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0% 지정되어 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죄에 중건한 곳으로
정면 색간 측면 색간의 발짝집이며 내부에는 아미타불이 주전불로 봉안되어 있더라. 또 향각의 불상은 명상황후가 봉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절도 신원사도 뭐더라? 신원사도 원당 사찰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복 사찰. 문화재로는 충천왕도 유형문화재 제31호가 5층 석탑과 부도가 있고 5층 석탑은 열의 사례탑으로 신라 말 고려초의 양식을 띠고 있으며 상층 일부가 없어지고 4층만 남아있더라. 1975년에 보수공 사태에 2층 탑시내 사리공에서 사리구도 나왔고 개원통보, 함원통보, 황송통보가 발견되는데 이들은 모두가 고려시대의 돈이더라 이런 얘기죠. 동전인가 보죠. 동전이.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대웅전에는 약 50m 떨어진 거리에 이 절에서 걸려있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인 제7호 여기서는 신원사가 가장 멋진 건 중악단이 있어요. 중악단. 멋있어요. 본래는 계룡산의 산신재단 즉 계룡단이었는데 고려 말 고종 때에 묘양산의 상악단, 묘양산이 상악단, 지리산이 하악단, 그 다음에 중악단은 산악악자잖아요. 산봉우리악. 그래서 중악단은 신원사예요. 근데 신원사에 가면 산신령이 중악단에 가면은 좀 엄청 멋있어요. 어마무시하면서 그런 멋진 그게 있어요. 재단이죠, 재단. 그러니까 상악단은 묘양산, 중악단은 계룡산, 하악단은 지리산 이렇게 해가지고 산신을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룡산에는 중악단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산신령이 모셔져 있는데 엄청 멋있어요. 신라 때에는 중사례로 제사를 지냈고 조선시대에는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사를 계룡산 산신령이 유명해서 그래요. 현재는 향전, 조상집에 부조로 내는 돈이나 물품을 올릴 뿐이고 현재의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 팔짝집으로 조선 말기 건축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속해요. 멋있어요. 우리나라 산악 신앙의 재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는데 계룡산, 중악단, 경력은 612제곱미터로 둘레에 축담을 둘렀고 전면에 이중에 내문이 있어요. 멋있어요. 부소감자로는 고항암, 등호암, 마명암, 남암 등이 있다. 여기서 이 등호암 때문에 그러죠. 경허선사가 그 영주삼이라고 하는 시자를 데리고 간 곳이 이 등호암이에요. 이 등호암은 또 뭐죠? 월명거사에 월명각시와 등은 있죠.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누구 딸이 누구 자식? 부설거사의 아들이 등은이고 그 딸이 월명각시죠. 그래서 등은이가 여기서 수행에 따라서 등은암이에요. 마명암, 남암 등이 있고 이 가운데 고항암은 660년에 창건하였고 1419년에 중건하였으며 1928년에는 청운이 다시 또 중건을 했더라 이런 얘기고 남자의 이름을 고왕이라고 한 것은 당나라의 소정방이 그랬구만. 고왕암은 당나라 때 우리가 소정방이가 우리나라에 왔죠. 김유신 장군과 합세해가지고 소정방과 김유신이 합세해가지고 당나라가 누구를 물리쳐요? 백제를 물리치죠. 그리고 삼국을 통일하게 된 사람이 소정방이에요. 소정방이가 뭐 앉았던 바위가 막 얼마나 힘이 센지 뿔꺽 들어갔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소정방이에요. 그래서 아마 소정방이를 여기다가 해서 고왕이라고 한 것 같네요. 합세하여 백세를 침공할 때 백제의 왕자 융이 이곳으로 피난했다가 이곳에서 신라군에게 항복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고왕함이. 고왕, 옛날 왕. 그 다음에 경허선사하고 관계된 이 신원사 등운함. 관계는 바로 이거 살인 혐의죠. 영주 3.2 살인사건. 경허스님이 영주라는 한 시봉을 데리고 어느 날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양화리죠 거기가. 양화리의 연천봉에 등운함이 있어요. 연천봉에 있는 등운함을 올랐다가 내려오게 되었다. 연천봉은 계룡산의 한 봉우리로서 동학사에서 직선거리로는 심리가 채 못되는 한쪽에 정상을 이루고 있는데 한 칸 초의 등운함은 연천봉 위에 떨렁 있고 그곳에서 10리쯤 내려간 곳에는 양화리에 신원사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신원사가 밑에 있고 등운함이 위에 있는 거예요. 등운함 갔다가 지금 경허선사가 이 일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경화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던 영주사미는 스님과 함께 연천봉에서 신원사를 눈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날 동학사까지 갈 작정이었어요. 왜? 신원사 걸쳐서 동학사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시봉이 맨 스님의 걸망이 퍽이나 투득해 보였다. 이 시봉은 영주삼이고 그때 아래쪽에서 웬 젊은이들 일행이 떼지에 올라오고 있었다. 그 중에는 동학사에서 심부름도 하고 잡일도 하던 양화사는 아까 양화리랬죠? 양화리의 김도령이라고 김도영이에요. 원래는 김도영이라고 하는 젊은이도 끼어 있었다. 경허스님은 그들을 잘 몰랐어요. 걔들은 경허스님을 알겠죠. 왜? 거기에 갑사에서 부목하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이. 양화 김도령은 먼저 시봉이 맨 두둑한 걸망을 훑어봤다. 시봉 영주가 그를 알아보니 보고 아니 양화 김도령 아니인가요? 하고 말을 건넸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걸망을 진 스님에게 접근하였다. 양화 김도령이란 자가 경허스님을 보고 말했다. 저는 이 사람과 긴밀히 할 얘기가 있을구만요. 잠깐 동안이면 되니까 스님일랑 먼저 내려가 가세요. 이 사람도 곧 따라 갈 테니까요. 경허스님은 시봉이 이른가 잘하는 사이인 줄만 알고 그래 할 말이 있다면 하고 내려오지 하고 별 의심하지 않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참을 내려오다가 뒤를 돌아다봐도 시봉의 기척이 없었어요. 의아스러워진 경허스님은 다시 산을 향해서 양화 김도령이라는 자를 만나고까지 갔어요. 시봉과 양화들은 김도령은 물론 그 젊은이들 뜸이 없었고 한편 양화 김도령을 필두로 한 수명의 산적들은 경허스님이 하산하여 시야를 벗어나자 어린 영주 삼이의 걸망부터 가로채고는 있는 돈 모두 내놓아 하면서 엇박질르기 시작했지요. 이런 도둑놈들 그죠? 가진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요. 정말 말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 강도 일당에게 소모와 빌면서 시봉은 양화 김도령 필요한 돈은 내가 다음번에 만들어 드릴 테니 어서 저 큰 스님을 따라가게 해줘 하고 애원을 하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고 그들은 빼앗은 갈망을 불어헤쳐 보았다. 그러나 그 걸망 속에는 노수 몇 푼이 있을 뿐 한 옷가지와 책 몇 권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 강도 일당들은 푼돈만 거두고 나서 닥치는 대로 옷까지 다 먹여지를 팽개치고 시봉의 몸까지 샅샅이 시작하였지만 가진 돈이 더 이상 없자 사정없이 그를 발길로 차고 쓰러뜨리고 저만치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서 잔혹한 살인까지 자행하였다. 이러한 나쁜 놈들이 있어요. 천인 공노할 놈들이죠. 그래가지고 또 순진 시봉의 목을 후미진 숲속에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고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때에 그 시봉을 목에다 맨 것이 경허스님 발견기요. 한참 만에 시봉을 남겨두었던 곳에 다시 올라온 경허스님은 강도 살인의 기막힌 참경이 벌어진 현장을 미처 찾아내지도 못하고 거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다른 길로 간 모양이군 하고 중얼거리며 다시금 허둥지둥 하산할 수밖에 없었다. 무심히 동학사까지 혼자 넘어온 경허스님은 오늘 목적지가 동학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상히 생각하고 갑사에서도 사람들을 시켜서 시봉 영주가 혹시 갑사에 가지 않았는가 하는 궁금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절에 스님은 이 편지를 받고 영주 삼이를 찾아보았으나 군대 간 데가 전혀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갑사에도 왔더라 안 왔더라. 갑사에도 안 왔더라. 이처럼 종적이 묘안해지자 이상히 생각하고 여러 날을 찾았지만 허사였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나무꾼이 깊은 산골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나무에 매달린 사람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동안에 찾았던 영주삼이의 시체였어요. 경찰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바랑이 옆에 있고 발갱기로 목을 졸라 죽여, 그러니까 대님이죠. 발에다 다는 대님 묶어 나무에 매달아놨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발갱기와 바랑을 알아본 결과 그것은 누구 거더라? 경허스님의 소지품이었다.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러한 끔찍한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난 줄 꿈에도 몰랐던 경허스님은 그만 살인의 두명을 뒤집어 쓴 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경찰의 수사 방법도 철저히 발달되지 못한 원시적인 상태여서 경찰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진범을 달리 알아볼 도리가 없었던 까닭에 그러면 스님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고까지 경허스님을 지목하기 시작했죠. 경허스님으로서는 당시 스님을 그처럼 존경하고 시봉을 잘해주는 시자를 해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막상 단정을 짓지 못하고 진범을 추적하던 중에 있었는데 마침내 산적들을 일망타진하게 되었죠. 잡혀온 산적들은 범행 조사를 받던 중에 갑사의 행자
영주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